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오늘은 에드워드 기번의 기념비적인 저작 로마 제국 쇠망사, 그중에서도 제국의 운명에 아주 결정적인 분수령이 된 한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제33장 반달족에 의한 아프리카 정복편인데요. 한때 로마의 번영을 지탱했던 이 아프리카 속주가 어째서 또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파국의 의미를 함께 깊이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 상실은 정말 로마에게는 뭐랄까 치명타와도 같았죠. 맞습니다. 그럼 먼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5세기 초 서로마 제국 상황이 어땠나요? 한마디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호노리우스 황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제국 서쪽은 어린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가 있었고요. 실질적인 권력은 그의 어머니이자 섭정인 갈라 플라키디아가 쥐고 있었는데 이 권력 기반이라는 게 아주 불안정했죠. 그렇죠. 플라키디아로서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을 텐데요. 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우스 2세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아들의 재위를 좀 인정해달라. 그 대가로 서부 일리리쿰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역을 동로마에 넘겨주게 되죠. 아, 그게 단순한 영토 거래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제국이 이제 동과 서로 완전히 나뉘어서 각자의 길을 간다는 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분열이 고착화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내부에서부터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네요. 네,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위태로운 시기에 로마를 떠받치던 두 명의 중요한 군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니파키우스와 아이티우스. 네, 아프리카 총독 보니파키우스 그리고 갈리아에서 명성을 나리던 아이티우스. 이 두 사람이 어쩌면 로마의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제국의 기둥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들이었는데. 그런데 기번이 주목하는 건 이 비극의 씨앗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제국 심장부, 라벤나 궁정 내부에서 자라났다는 점입니다. 궁정 내부요? 네, 기록을 보면 보니파키우스와 아이티우스는 원래 서로 존중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당시 수도였던 라벤나 궁정의 어떤 의심, 불신, 그리고 섭정 플라키디아 황태후를 둘러싼 그 복잡한 권력 암투가 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 권력 다툼이 문제였군요. 특히 아이티우스가 플라키디아에게 가서 보니파키우스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런 거짓 정보를 흘린 게 결정적이었죠. 아니, 평생을 제국에 헌신한 장군인데 그런 모함을 받다니요. 그렇죠. 보니파키우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충성을 다 바쳤던 황실한테 배신당했다고, 반역자로 찍혔다고 믿게 된 거죠. 와, 그 절망감이 엄청났겠네요. 네, 깊은 절망과 분노가 결국 그를 아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습니다. 당시 히스파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남부에 있던 강력한 게르만 부족이죠. 반달족의 왕 겐세리그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도와달라고요? 네, 아프리카로 건너와서 자신을 좀 도와달라. 이건 정말 제국의 운명을 건 위험천만한 요청이었죠. 기본은 이 순간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기번은 이 순간의 어리석음과 그 치명적인 결과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약간 다른 톤으로. Boniface invited the Vandals into Africa, an act of fatal imprudence. 보니파키우스는 반달족을 아프리카로 불러들였다. 이는 치명적인 경솔함이었다. 이야, 치명적인 경솔함. 정말 기본다운 표현이네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내부의 원한과 오해가 제국 전체의 안위를 그냥 도박판에 던져버린 셈이니까요. 더 깊이 보면 이건 이미 내부적으로 균열이 심각했던 로마가 스스로 파멸의 문을 열어젖힌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부의 병 때문에 외부의 적을 끌어들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겐세리크가 이 초대에 응답을 하죠. 서기 429년. 네, 즉각 응답합니다. 약 8만 명 정도 되는 반달족과 또 그들과 연합한 알란족 전사들이 심지어 가족들까지 이끌고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아프리카 땅을 밟습니다. 8만 명요?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진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아주 파괴적이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내부 상황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속주에는 로마 제국이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반발하던 기독교 분파, 도나투스파 신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도나투스파요? 네. 이들은 로마 중앙정부나 카톨릭 주류교회 억압에 아주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이 반달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세력으로 여기기까지 했어요. 아, 그래서 길을 안내해주거나 합류하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심지어 군대에 합류하는 이들까지 나타났죠.
결국 제국 내부의 어떤 종교적, 사회적 갈등이 외부 침략자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를 준 셈입니다. 그 사이에 보니파키우스는 어떻게 됐나요? 보니파키우스는 뒤늦게 아이티우스의 이간질, 또 자신의 오해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겐세리크에게 돌아가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늦었겠죠. 네, 이미 맹수는 우리 밖으로 나온 뒤였죠. 보니파키우스가 급히 병력을 모아서 맞서 싸워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밀렸군요. 네, 반달족은 거침없이 아프리카의 부유한 도시들을 휩쓸었고 마침내 당시 북아프리카의 중요 도시 중 하나였던 히포 레기우스, 지금의 알제리 안나바죠. 이 도시를 포위하게 됩니다. 히포 레기우스. 아, 이곳에 그 유명한 분이 계셨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히포 레기우스의 주교가 당시 서방 기독교 세계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사상가 성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포위된 도시 안에서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포위된 도시 안에서 쓰러져가는 로마 문명의 비극, 인간의 죄악, 또 신의 섭리 같은 아주 심오한 주제들을 고뇌하면서 그의 역작이죠. 신국론 지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포위 공격이 14개월이나 이어지던 430년 8월에 그는 76세의 나이로 병석에서 숨을 거둡니다. 아, 기본은 이 죽음을 또 어떻게 봤을까요? 기본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죽음이 그냥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다.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The death of Saint Augustine may be considered as the fatal prelude to the ruin of the Roman Africa.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죽음은 로마령 아프리카 파멸의 불길한 전주곡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불길한 전주곡. 정말 가슴 아픈 표현이네요. 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위대한 지성이 사라진 걸 넘어서 로마가 지탱해왔던 어떤 고전 문명, 기독교 세계의 정신적인 등불 하나가 꺼져가는 것을 의미했죠. 신의 도성을 꿈꿨던 그가 지상의 도정의 몰락을 보면서 눈을 감은 것 자체가 아프리카 속주 전체, 나아가 서로마 제국 전체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정말 상징적인 죽음이었군요. 자, 히포 포위전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나요? 보니파키우스는 반격을 시도했습니까? 네, 시도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아스파르 장군의 지원군과 합류해서 반격 기회를 노렸죠. 하지만 431년에 벌어진 결정적인 전투에서 또 패배했나요? 네, 겐세리크의 교묘한 전술과 반달족의 용맹함 앞에 또다시 참패하고 맙니다. 이제 모든 희망을 잃은 보니파키우스는 남은 병력을 이끌고 정말 깊은 절망감 속에서 이탈리아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아, 결국 아프리카를 내주고 말았군요. 그렇죠. 그 후 몇 년간 로마와 반달족 사이에 좀 불안정한 평화 조약이 있긴 했습니다. 로마가 이미 점령당한 일부 지역을 반달족에게 넘겨주는 굴욕적인 조건이었지만요. 하지만 겐세리크의 열심이 거기서 멈추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을 키우면서 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439년 로마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주 교활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목표는 어디였나요? 바로 아프리카 속주의 심장이자 로마 제국 전체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도시 카르타고였습니다. 카르타고. 네. 그리고 카르타고는 너무나 허무하게 함락되고 맙니다. 카르타고 함락. 이건 정말 로마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댔는데요. 네, 이건 단순한 영토 상실, 도시 하나 뺏긴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북아프리카가 바로 로마의 곡창지대였으니까요. 맞습니다. 로마시 시민들을 먹여 살리고 또 제국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막대한 양의 곡물이 바로 이 아프리카에서 생산돼서 바다로 운송되었거든요. 그 유명한 빵과 서커스도 결국 이 아프리카 곡물 덕분이었는데 줄이 이제 완전히 반달조광 겐세리크 손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와, 기본은 이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곡물 공급이 끊기거나 겐세리크의 통제 아래 놓이니까 수도 로마는 당장 식량 위기에 직면했죠. 이건 바로 민심 위반, 사회 불안으로 이어졌고요. 더 심각한 건 제국의 재정 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렸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속주에서 걷어들이던 그 막대한 세금과 부가 사라지니까 군대를 유지하고 관료제를 운영할 재원을 확보할 길이 막막해진 거죠. 그래서 기본이 아프리카 상실의 의미를 그토록 중요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죠. 약간 다른 톤으로 The loss of Africa was the ruin of the Western Empire. 아프리카의 상실은 곧 서로마 제국의 파멸이었다. 서로마 제국의 파멸이었다. 와, 정말 단호하네요.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그냥 부유한 속주, 이게 아니라 제국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심장이었어요.
이곳을 잃으면서 서로마 제국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었고 그 이후 몰락의 내리막길을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내려가게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결국 군사력 약화로 이어지고 그렇죠. 재정적 동맥경화는 군사력 약화로 바로 이어졌고 이건 또 제국의 방위 능력을 크게 떨어뜨려서 다른 이민족들이 더 쉽게 쳐들어오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말 연쇄적인 붕괴네요. 그렇다면 이 비극을 촉발시킨 두 사람, 보니파키우스와 아이티우스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네, 그들의 운명도 참 비극적입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보니파키우스는 자신을 모함하고 제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아이티우스와 결국 라벤나 근교에서 숙명의 결투를 벌입니다. 결투요? 네, 보니파키우스가 이 전투에서 이겨서 아이티우스에게 부상을 입히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도 아이티우스 창에 찔린 상처가 악화되어서 전투 며칠 뒤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결국 둘 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군요. 그렇죠. 충성심과 배신감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결국 그렇게 됐죠. 아이티우스는 패배하고 부상 입은 후에 잠시 반역자로 몰려서 쫓겨나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랬군요. 하지만 그는 워낙 뛰어난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수완이 있었기 때문에 곧 복권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후 수십 년간 마지막 로마인이라고 불리면서 기울어가는 서로마 군대를 이끌고 그 유명한 훈족의 아틸라를 격퇴하는 등 아주 눈부신 활약을 펼치죠. 하지만 이미 제국은 너무 기울어버린 상태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제국은 이미 아프리카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내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그의 영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한편 아프리카를 완전히 차지한 겐세리크는 어떻게 되었나요? 겐세리크는 카르타고를 기반으로 아주 강력한 해군을 건설합니다. 그의 함대는 서부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하고 시칠리아, 사르데냐, 코르시카 같은 주요 섬들을 점령하면서 로마의 해상 무역을 마비시켰죠. 해상 세력으로 변모했군요. 네, 그의 거침없는 해적 행위는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급기야 455년에는 정말 대담하게도 바다를 건너서 로마시를 직접 침공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무자비하게 약탈하죠. 로마 약탈까지. 결국 아프리카 정복은 시작에 불과했군요. 그렇죠. 로마에게는 더 큰 재앙과 굴욕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참, 기본이 이 3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은 역사의 변곡점에는 어떤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약점, 개인의 선택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보니파키우스라는 유능했지만 오해와 분노에 사로잡혔던 장군, 또 플라키디아라는 권력 유지에 급급했던 황태 후의 어떤 불안정한 리더십과 판단 착오, 아이티우스의 야심과 교활함, 이런 개인적인 감정과 정치적인 음모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결국 제국의 가장 부유한 속주를 잃게 만들고 나아가 제국 전체의 붕괴를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기본은 외부의 침략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불신과 분열, 그리고 지도층의 오판이다. 이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경솔한 결정, 지도부의 불화가 세계를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의 근간을 이렇게 흔들고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1600년 전 로마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조직,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어떤 인간 조건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걸까요? 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위기는 종종 외부의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불신, 소통 부재, 그리고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기본을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공동체의 운명 앞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이익 추구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위기 상황일수록 투명한 소통, 신뢰 기반의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적인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프리카라는 심장을 잃은 로마. 이제 정말 거세고 차가운 역사의 폭풍우 앞에 맨몸으로 서게 된 셈이네요. 제국의 앞날은 더 어둡고 험난해지겠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다음 시간에는 로마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던 또 다른 이름이죠. 동방에서 몰려와 서방 세계 전체를 뒤흔들었던 신의 채찍, 훈족의 왕 아틸라의 등장과 그의 시대가 남긴 파괴와 격동의 역사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메아리였습니다.
당신과 함께 로마 제국의 한 페이지를 깊이 탐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